타겟맨에는 기본적으로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들이 많으며 상대 수비와의 몸싸움에서 이기거나 크로스를 받아 직접 골을 넣거나 더 좋은 위치에 있는 동료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타겟맨에게는 오프더블 능력, 헤더, 몸싸움 능력이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슈팅 능력이나 결정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헤더나 패스를 통해 동료를 살려주는 방식으로 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마르코 반 바스텐, 디디에 드록바, 올리비에 지루, 앨런 시어러, 에딘 제코 등이 있고 한국 선수 중에서는 주민규, 조규성 선수가 타겟맨 스타일과 잘 맞는 편입니다. 포처, 박스 안의 여우라고도 불리는 포처는 박스 안에서 빈틈을 찾아 침투하거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려 골을 노리는 유형의 공격수입니다. 역습 위주의 전술에 잘 어울리며 주로 팀의 스루 패스를 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포처는 타겟맨과 비슷한 점을 보이지만 피지컬을 주로 이용하는 정통 타겟맨들과 달리 포처는 탁월한 라인 브레이킹과 뛰어난 오프더블을 통해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뛰어난 포처에게는 주력, 지구력, 축구 지능, 골 결정력, 기술적 능력 모두 요구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퍼거슨 감독에게 옵사이드 선 위에서 태어난 선수라는 평가를 받은 필리포 인자기가 있으며 그 외에도 게리 리네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엘링 홀란드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스타일의 공격수가 흔한 편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최정상급 포처로 성장한 손흥민이 있습니다. 어드밴스 포워드는 드리블 돌파 및 활발한 오프더블 움직임을 통해 상대 진영을 헤집고 골이나 골 찬스를 창출하는 공격수입니다.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골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포처와 유사하나 골만을 위해 존재하는 포처와 다르게 연계에 참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개 드리블 능력과 발기술, 연계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으며 대중이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 이미지가 바로 이 어드밴스 포워드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에우제비우와 호마리우, 빅터 오시멘, 두샨 블라우비치 등이 있고 의외로 로멜루 루카쿠 선수가 이러한 타입입니다. 한국 선수로는 황의조 선수가 이런 스타일의 공격수였습니다. 프레싱 포워드는 개인 프레싱 전술의 확산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공격수 유형이며 이들은 최전방 압박을 주 무기로 갖고 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접 침투하거나 침투하는 동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상대 미드필더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팀의 수비에 기여합니다. 이들의 플레이는 측면이나 이선 공격 자원들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전방 압박으로 인한 지구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뛰어난 프레싱 포워드가 있는 팀은 이선 공격진들의 화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리오 만주키치 선수는 미넨 시절 밀러, 크로스, 로벤, 리베리와 같은 이선 공격 자원들이 날뛰게 도와주었고 후베르트 피르미노 선수는 마누라 라인의 주축이 되어 마네, 살라 선수와 함께 EPL 최강의 공격력을 자랑했습니다. 컴플리트 포워드는 특정 역할에 특화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공격수 역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중앙 공격수를 의미합니다. 타겟맨의 몸싸움, 프레싱 포워드의 압박 능력, 포처의 라인 브레이킹과 결정력, 어드밴스 포워드의 연계 및 찬스 메이킹, 이외에도 강한 키가 축구 지능까지 평균 이상으로 갖춘 육각형 공격수입니다. 작은 육각형의 경우 무색무취인 선수라고도 불리지만 재능과 노력을 겸비해 큰 육각형이 완성되는 순간 이 포워드는 그야말로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들로는 펠레, 요한 크루이프, 호나우두, 에릭 칸토나, 카림 벤제마, 해리 케인 등이 있습니다. 대충 FC 온라인의 경우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둬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공격수를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차범근, 황선홍 선수가 이런 스타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펄스9, 주로 팀의 센터 포워드에게 주는 등번호인 9번에 빗대어 중앙 공격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가짜 공격수를 말합니다. 이들은 득점을 노리기보다 중원으로 내려가서 연계 플레이 또는 직접 드리블 돌파나 측면으로 내어주면서 기회를 창출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역할입니다. 사실 펄스9이라는 역할은 설명이 되게 어렵습니다. 축구에서는 펄스9이라고 직접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격수에 속하는 유형이라고 지원 사격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즘의 공격수들은 이미 미드필더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졌기에 더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호베르트 피르미노는 펄스9이라고 불리고 해리케인은 펄스9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를 보면 케인 역시 피르미노처럼 내려와서 공을 받고 전진 패스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누구누구가 펄스9 유형 선수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굉장히 난해하고 단편적인 구분법이 될 것입니다. 2000년대 AS 로마의 프란체스코 토티와 FC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2010년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세스크 파브레가스와 리버풀의 호베르토 피르미노, 2020년대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포든, 스털링, KDB, 귄도안 등등 많은 선수들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국인 중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홀슈타인 킬에서 이 포지션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클래식 윙어. 클래식 윙어는 말 그대로 전통적인 스타일의 윙어입니다. 이들은 주로 라인을 따라 달리며 폭발적인 주력과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클래식 윙어는 수비 시 포백 전환 구조에 맞춰 이선을 촘촘히 유지하는 등 단순한 드리블러가 아닌 전술적 책임감도 요구되는 포지션입니다. 오른발잡이는 오른쪽, 왼발잡이는 왼쪽에 배치되는 주발일치 포지셔닝이 특징입니다. 루이스 피구, 라이언 긱스, 데이비드 베컴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현대 축구에선 중앙으로의 연계와 압박,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클래식 윙어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거나 타겟맨 공격수를 활용하는 팀에서는 전술적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특히 몇몇 선수들은 메타의 변화와 노쇠화로 인해 풀백이나 윙백으로 전향하기도 했습니다. 애슐리 영, 후안 콰드라도, 헤수스 나바스처럼요. 측면 미드필더, 전통적인 4-4-2, 4-2-3-1, 4-4-1-1, 3-4-3 같은 포메이션에서 측면에 배치되는 이 선수들은 클래식 윙어와 많은 역할을 공유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클래식 윙어보다도 더 많은 수비 가담과 조직적인 움직임을 요구받는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개인기 돌파나 크로스뿐만이 아니라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한 위치 선정과 전술 수행 능력이 필요하죠. 이들은 공격 시에는 볼 소유를 분산시키며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수비 시에는 상대 윙어 또는 오버래핑 풀백을 견제하며 수비수의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터치라인 근처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풀백, 윙백과의 경계가 흐려지며 클래식 윙어, 측면 미드필더, 심지어는 측면 수비수까지 측면 플레이의 역할이 통합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페리시치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선 이의룡, 염기훈, 박지성이 이 유형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윙어보다 수비를 잘하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전술적 유연성과 팀플레이 능력을 갖춘 멀티저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버티드 윙어. 시대가 흐르며 새롭게 등장한 유형이자 현대 축구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반대발 윙어라고도 불리며 왼발잡이가 오른쪽, 오른발잡이가 왼쪽에서 뛰며 중앙으로 파고들어 슛이나 패스를 시도하는 스타일입니다. 미들 슈팅 능력 등이 중시되기 때문에 윙어지만 거의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도 겸하는 유형입니다. 고전적인 윙어가 측면 돌파 후 크로스를 올렸다면 인버티드 윙어는 중앙을 공략하며 슈팅 찬스를 직접 만들거나 중거리 슛으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플레이는 수비수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더 넓은 선택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공격적인 풀백과의 조합으로 강력한 측면 중앙 연계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와 다니 아우베스, 레알 마드리드의 호날두와 마르셀로, 바이에른 뮌헨의 프랭크 리베리와 데이비드 알라바가 있겠죠. 이 조합들은 인버티드 윙어와 풀백의 이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손흥민과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라민 야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라움도이터. 라움도이터는 독일어로 공간을 해석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최전방에서 공을 받기보다는 상대 수비가 시선을 놓친 틈을 파고드는 침투의 달인이죠. 득점 장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존재감을 감추다가 찬스에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개인 돌파보다 축구 지능과 움직임, 위치 선정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움도이터는 드리블에 의존하지 않아 플레이 패턴이 읽히지 않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유연하게 기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스트라이커로 치면 포처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라움도이터라는 이름의 기원이기도 한 토마스 밀러, 페드로, 라임 스털링 등이 있습니다. 라움도이터는 활동량이 풍부한 선수라면 전방 압박 전술에서도 매우 유용하며 드리블이 뛰어나지 않아도 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술적 카드입니다. 심지어 만주키치처럼 원래 중앙 공격수였던 선수들도 측면에서 이 롤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손흥민이나 호날두처럼 원래 인버티드 윙어였지만 나이를 먹으며 라움도이터로 변모한 경우도 있습니다. 측면 플레이메이커. 측면 플레이메이커는 말 그대로 측면에서 경기를 조율하는 윙어입니다. 중앙에서 벗어나 압박을 덜 받는 측면에서 창의력을 발휘해 팀의 빌드업과 찬스 메이킹에 관여하는 포지션입니다. 즉 창의적인 전진 패스와 전술적 위치 조정으로 리듬을 주도하는 측면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유형은 중앙 미드필더의 성향도 함께 갖고 있으며 공격뿐만이 아니라 수비 가담에도 적극적입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전술적 이해도와 판단력이 핵심이죠. 다비드 실바, 호나우지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강인 선수도 최근 이 역할을 훌륭히 소화하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감독들은 중앙 미드필더 자원을 윙어로 배치해 비대칭 전술로 활용하기도 하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케, 사울 니게스가 대표적입니다. 수비형 윙어.
수비형 윙어는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윙어가 아니라 전방 압박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전술적 카드입니다. 이들은 활동량, 전술 이해도, 위치 선정, 그리고 멀티 포지션 소화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며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고 공수 전환의 속도를 높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박지성과 디르크 카윗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비에 헌신적이면서도 공격 상황에서는 빈 공간으로 빠르게 진입해 기회를 창출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측면에 위치하지만 중미처럼 중앙 압박에도 가담하며 때론 윙백, 때론 인사이드 미드필더처럼 역할이 변합니다. 즉, 수비형 윙어는 윙어의 탈을 쓴 전술 엔진으로 볼 수 있으며 팀의 전방 압박 구조를 완성시키는 퍼즐 조각입니다. 한국 축구에서 박지성의 활약이 대표적이죠. 전술적 유연성과 체력,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상대의 주 공격 루트를 차단하고 경기 흐름을 조율하는 등 다방면에서 팀에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형은 현재는 거의 사라진 아웃사이드 포워드와 인사이드 포워드입니다. 아웃사이드 포워드는 고정 포메이션이 2-3-5에서 측면에 위치한 공격수였습니다. 가린샤, 스탠리 매튜스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이 포지션에서 활약했지만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반면 인사이드 포워드는 중앙 공격수 옆에서 득점과 연계를 담당하는 역할로 현대 축구의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메잘라 포지션과 비슷합니다. 펠레,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에우제비오 등 수많은 전설들이 이 포지션에서 활약했죠. 이 포지션들은 사라졌지만 현대의 인버티드 윙어나 중앙지향적 윙어들이 인사이드 포워드의 전술적 후계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플레이메이커. 어드밴스드 플레이메이커는 축구에서 가장 전통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고전적인 10번이라고도 불리죠. 공격과 미드필더 사이, 이선의 중앙이나 측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 드리블, 슈팅을 통해 공격을 이끌어갑니다. 공격진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메이커이자 직접 골도 노릴 수 있는 전술의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비 가담이 적고 판타지스타나 크랙처럼 창조성과 기술에 집중된 유형이 많습니다. 기술과 시야, 균형 감각은 필수이며 상대의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공을 다루고 찬스를 창출해야 하죠. 이 포지션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엔간체, 이탈리아에서는 트레쿼르티스타, 스페인에서는 메디아푼타, 브라질에서는 메이아 아타칸체라고 부르며 모두 어드밴스드 플레이메이커의 지역적 변형이자 같은 개념의 표현입니다. 모두 다 어플매의 분류라고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위의 역할은 완전히 같다고 할 순 없지만 리그나 국가의 축구색에 따라 살짝씩 변형된 것들이기에 일일이 구분하기도 애매합니다. 각 나라의 축구 스타일과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본질은 동일하니까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의 리켈메는 공간을 지배하며 경기를 조율하는 정적인 스타일의 앵간체였고 이탈리아의 토티는 전방에서 직접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트레쿼르티스타였습니다. 같은 포지션이라도 선수마다 스타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플레이메이킹에 집중하고 어떤 선수는 침투나 골 결정력에 더 특화되기도 합니다. 물론 현대 축구에 들어서면서 이런 순수한 어드밴스드 플레이메이커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술의 다양화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도 수비와 압박 가담을 요구받게 되었고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10번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하지만 팀의 공격을 이끌고 창조성을 풀어놓는 플레이메이커의 중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박스2박스 미드필더. 이 유형은 중앙 미드필더 가운데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형태이자 축구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포지션 중 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리 팀의 페널티 박스부터 상대팀의 박스까지 모든 구역을 커버하는 선수, 공격과 수비 모두로 오가며 활동 범위가 경기장을 종횡무진 가로지르는 전천후 미드필더죠. 보통은 홀딩 미드필더보다 약간 윗선에 위치하고 강철 체력과 활동량을 무기로 공격 가담, 수비 지원, 공간 창출, 볼 커팅, 맨 마킹, 볼 배급까지 경기 전반에 걸쳐 수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원에서 패스 줄 곳이 막히면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압박이 몰리면 커버해주고 수비에서 공을 끊으면 곧바로 역습도 전개하는 말 그대로 팀의 엔진이자 살림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특정한 스킬 하나로 각인되기보다는 조용히 묵묵히 팀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부 팬들은 박스2박스 미드필더들을 뛰기만 많이 뛰고 별로 하는 건 없어 보인다 라고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축구인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이들이 경기를 통해 동료들의 체력을 아껴주고 빈 공간을 메워주고 공격과 수비 사이를 끊임없이 이어주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축구에서 박투박의 전술적 비중은 예전보다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빌드업을 시작하는 위치는 점점 뒤로 내려가고 수비와 공격 역할이 더욱 전문화되면서 전통적인 박투박의 영역은 축소되고 있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처럼 일정이 빡빡한 리그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다재다능한 빡투빡 미드필더들이 스쿼드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로타오 마테우스, 루카 모드리치, 야야 투레 등이 있습니다. 잉크루소레,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와 비슷하지만 한 발짝 더 공격 지향적이고 좀 더 직선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미드필더 유형입니다. 이탈리아에선 이들을 잉크루소레, 즉 습격자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선 미들라이커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왔죠. 이들은 주로 중앙에서 치고 올라와 2선 침투를 통해 득점 찬스를 만드는 선수들입니다.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공격 시엔 박스 안으로 과감히 진입해 직접 골을 노리는 플레이 스타일이 특징이죠. 대표적인 선수들로는 프랭크 램파드, 스티븐 제라드, 미하엘 발락 등이 있습니다. 램파드처럼 중거리 슛과 침투 타이밍이 탁월했던 선수는 이 유형의 대표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기성용이나 구자철이 대표적입니다. 소속팀이나 대표팀 전술에 따라 이런 잉크루소레의 성향을 자주 보여줬죠. 과거에는 수준 높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들에게 조금 더 공격적인 자유를 줬을 때 자연스럽게 잉크루소레의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볼을 몰고 전진하다가 중거리 슛, 패스, 2선 침투를 통해 득점이나 도움을 만들어내는 스케일이 큰 플레이가 자주 연출됐죠. 하지만 오늘날 축구에선 이런 롤이 상대적으로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 전술이 너무나 세분화됐기 때문이죠. 지금은 공격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라면 처음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되거나 측면으로 넓게 빠지는 메잘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중앙에서 전진해 침투하고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전형적인 잉크루소레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물론 케빈 더브라이너 정도면 이 롤에 가장 가까운 현재의 잉크루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압도적인 킥 능력을 가진 하이브리드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고 고전적 의미의 잉크루소레와는 살짝 거리가 있습니다. 현대 축구에선 점점 보기 힘든 롤이지만 잉크루소레는 여전히 공격적인 미드필더 롤의 정수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메잘라는 이탈리아어로 반쪽을 뜻하는 메조에다가 날개를 뜻하는 알라가 합쳐진 단어로 쉽게 말해 중앙과 측면의 중간 공간, 즉 하프 스페이스를 주로 활용하는 미드필더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영어로는 하프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보통 4-3-3 포메이션의 좌우 중앙 미드필더, 특히 공격적인 성향을 띠는 미드필더들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전진, 크로스, 침투 혹은 세컨볼 경합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는 포지션입니다. 메잘라는 단편적인 유형이 아닙니다. 감독의 전술과 선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역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셰도르프는 밀란 시절 왼쪽 메잘라로 뛰며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간수하고 배급하는 데 능했죠. 이니에스타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메잘라 포지션을 맡아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과 패스로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디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 윙어에서 메잘라로 포지션을 바꾼 후 하프윙 스타일로 완전히 새로운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메잘라는 단순히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더가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라는 전술적 핵심 구역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고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팀의 공격 전개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홀딩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의 가장 전형적인 역할은 홀딩 미드필더는 풋백 앞에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중추적인 존재입니다. 팀의 후방을 보호하면서도 빌드업 과정에서 공을 받아 연결하는 능력까지 요구되죠. 특히 현대 축구에서는 단순히 수비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 넓은 활동 반경까지 갖춰야 합니다. 이 포지션을 완성형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인물은 클로드 마켈렐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곧 이 포지션의 상징이 됐고 그 이후로도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카제미루, 페르난지뉴, 데클런 라이스 같은 선수들이 이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프랑크 레이카르트나 디디에 데샹처럼 수비력과 리더십을 동시에 갖춘 선수들이 이 포지션에서 활약했죠. 국내에서도 김남일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인 홀딩 미드필더로 꼽힙니다. 이들은 강한 피지컬과 끈질긴 수비로 상대 미드필더를 압박하고 필요한 순간엔 전방으로 날카로운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경기 흐름을 조율했습니다. 앵커맨은 수비형 미드필더의 한 유형으로 팀의 가장 후방 미드필더 역할을 맡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홀딩 미드필더와 비슷하지만 그 역할과 위치에 있어서 조금 더 후방 지향적이죠. 풋백 바로 앞 혹은 수비수 사이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이들은
단순한 수비 전담 요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의 주 임무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것, 수비수들로부터 안전하게 공을 전달받아 좌우 미드필더나 풀백 혹은 전진한 중앙 미드필더들에게 짧은 패스로 연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국내에서는 앵커를 선박에 닫혀서 따온 용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어원은 뉴스 스튜디오의 앵커맨처럼 중간에서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만큼 앵커맨은 공격과 수비를 잇는 관제탑 같은 존재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압박을 받을 때 1차적인 탈출구 역할도 하며 공간 점유에 집중해 경기의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것이 이들의 강점입니다. 특히 로드리는 볼플레잉 앵커맨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시킬 정도로 수비형 미드필더의 개념을 넓혀놓은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앵커 유형의 선수로는 세르히오 부스케츠, 로드리, 파비뉴, 악셀 비첼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정우영, 원두재, 박용우 등이 이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홀딩 미드필더와 앵커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포지션 모두 수비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며 수비 라인을 보호하고 후방 빌드업에 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활동 범위와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홀딩 미드필더는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 상대의 공격 전개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더 많은 거리를 움직이며 필드 전반을 누비고 수비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전반으로 전진하며 세컨볼 경합에도 관여합니다. 반면 앵커맨은 보다 정적인 위치에서 수비수와의 연계와 포지셔닝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간을 떠나지 않으며 공격을 차단하기보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경로를 차단하는 데 더 능합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영어로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이탈리아어로는 레지스타라고 부릅니다. 이 포지션의 핵심 역할은 팀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고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하는 지휘자가 되는 것이죠.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는 수비진의 앞에 위치해 공을 받아 전방으로 전개하고 그 패스로 팀의 공격 방향과 속도를 조절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허브 또는 연결고리 역할도 하죠. 이런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선 정확한 킥력, 넓은 시야, 그리고 어느 정도의 활동량과 피지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포지션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비력의 부족이죠. 그래서 레지스타 옆에는 대개 엄청난 활동량을 가진 파이터형 미드필더가 함께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피를로의 경우 과거 유벤투스와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마치 호위무사처럼 마르키시오, 가투소, 비달 같은 박스투박스 유형의 동료가 곁에서 모든 굳은 일을 맡아줬습니다. 즉, 레지스타가 전방으로 뛰어난 패스를 공급하려면 그 뒤에서 공간을 메워주고 수비를 커버할 파트너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한 가지 역설을 만들어냅니다. 팀이 레지스타에게 전술의 중심을 맡기기 위해선 되려 더 뛰어난 전천후 미드필더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파트너는 수비도 해야 하고 중원 싸움도 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방으로 침투도 해야 합니다. 결국 그 파트너가 오히려 더 중요한 선수로 부상하게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지스타를 대표하는 선수로는 안드레아 피를로, 샤비 알론소, 그리고 조르지뉴 등이 있습니다. 조르지뉴는 아직까지도 플레이메이킹 능력 하나만으로 팀에 기용되고 있지만 그 역시 은골로 캉테나 데클란 라이스 같은 최상급 수비형 미드필더의 보호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지스타는 현대축구에서 점점 보기 힘들어진 걸까요? 현대축구는 속도와 압박, 조직력이 생명입니다. 레지스타처럼 수비력은 약하지만 공을 오래 소유하고 플레이메이킹에 특화된 유형은 상대의 압박에 쉽게 노출되며 실수가 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수비력까지 갖춘 멀티형 레지스타, 예컨대 데클란 라이스, 후벤 네베스, 산드로 토날리 같은 선수들이 주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프백, 이 포지션은 현대축구 기준으로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이지만 그 기원은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프백이라는 이름은 축구 초창기 수비수인 풀백보다 반쯤 앞에 서 있던 선수에게서 유래했습니다. 당시엔 미드필더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하프백은 수비와 공격 사이를 오가며 연결고리 역할을 맡았죠. 하지만 1960년대 들어 현대축구가 체계화되며 미드필더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하프백이라는 표현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한 배경입니다. 최근 수비형 미드필더의 전술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라볼피아나 같은 빌드업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사라졌던 하프백이라는 단어가 재조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인 하프백으로는 호세 레안드로 안드라데, 루이스 몬티, 옵둘리오 바렐라 같은 선수들이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스토퍼, 스토퍼는 말 그대로 막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중심 공격수를 전담 마크하고 그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수비수죠. 단순히 수비 라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 공격의 흐름을 아예 끊어버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토퍼는 1대1 마크 능력, 태클, 그리고 무엇보다 집중력과 체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민첩하게 따라가야 하고 거칠고 물러섬 없는 수비를 요구받기 때문이죠. 특히 고전 3백 시스템에서는 이 스토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3-5-2 전술에서 3명의 센터백 중 양쪽에 있는 2명이 바로 스토퍼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은 상대 투톱을 1대1로 막고 가운데 있는 수비수는 스위퍼로서 전체 수비 라인을 커버하는 방식이죠. 이탈리아는 이 스토퍼, 스위퍼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960년대부터 카테나치오 전술의 중심에서 스토퍼를 전술적으로 활용했고 이 강력한 수비 전략은 이탈리아 축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4백 시스템이 대세가 되며 스토퍼라는 개념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2010년대 이후 3백 전술이 부활하면서 스토퍼의 역할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죠. 현대의 스토퍼는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격 전환 시 빌드업에 참여하거나 심지어 오버래핑까지 나서기도 합니다. 상대의 전방 패스를 끊고 곧바로 공격을 이어나가기 위한 패싱 능력도 요구되죠. 무엇보다 현대 스토퍼는 빠른 발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수비력이 뛰어난 측면 수비수가 3백의 스토퍼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카일 워커, 루크 쇼, 벤 데이비스 등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도 스토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김태형, 최진철이 스토퍼로서 홍명보와 함께 철벽 수비를 구축했고 최근에도 김영권 같은 선수들이 스토퍼로 활약하며 팀의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스위퍼,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3백 시스템에서 스위퍼의 위치는 꽤나 직관적입니다. 가운데 센터백이 한 발짝 뒤로 빠져서 좌우 스토퍼들을 커버해주는 그런 형태죠. 스토퍼는 상대 공격수를 막고 직접적인 경합을 담당하는 선수라면 스위퍼는 그 뒤에서 한 발짝 여유를 두고 상황을 읽으면서 볼을 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름 그대로 청소부처럼 뒤를 정리해주는 포지션입니다. 이 스위퍼를 이탈리아어로 부르면 리베로라고 하죠. 자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상대 공격수에 붙어있는 스토퍼들과 달리 특정 선수를 전담 마크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이며 필요한 곳을 커버하고 심지어는 후방에서 빌드업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기를 읽는 눈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퍼라는 개념은 현대 축구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현대 축구는 한 명이 모든 걸 다 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스위퍼가 수비 조율, 커버, 빌드업, 볼 처리까지 도맡았다면 이제는 그 역할을 여러 포지션에 나눠서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비라인 조율은 스토퍼나 풀백, 후방 빌드업은 앵커맨 혹은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공간 커버는 스위퍼 키퍼까지 가담하는 식이죠. 이런 변화 속에서 고전적인 스위퍼는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홍명보, 베켄바우어, 마테우스, 이름만 들어도 축구사의 한 챕터를 장식했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리베로라는 수식어가 붙어있었죠. 볼 플레잉 디펜더, 직역하면 공을 다루는 수비수죠. 쉽게 말해서 수비도 잘하지만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까지 책임지는 수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형 수비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죠. 예전처럼 공 잡으면 무조건 걷어내는 그런 수비수는 아닙니다. 이들은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빌드업에 관여하고 때로는 중장거리 롱패스로 전방을 노리기도 하며 때로는 직접 공을 몰고 전진하기도 합니다. 볼플레잉 디펜더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후방에서 경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수비라인에서부터 패스를 통해 전개의 리듬을 조율하고 때로는 정확한 롱패스로 한 번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볼 플레이어 타입입니다. 후방에서 정교한 패스를 통해 팀의 공격 전개를 돕는 스타일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브라이튼의 루이스 덩크가 있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 중 하나였으며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능숙하게 활용해 팀의 빌드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볼 운반자, 영어로는 볼 캐리어입니다. 이들은 공을 직접 몰고 올라가는 능력이 뛰어난 센터백인데요. 상대의 1차 압박을 드리블로 무너뜨리며 미드필드로 진입해 공격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김민재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수비도 하고 패스도 하는 거면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포지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활동하는 위치는 골문 바로 앞, 말 그대로 실수 한 번이면 실점으로 직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강팀들은 실력 있는 볼 플레잉 디펜더를 영입하기 위해 큰 돈을 쓰는 것이죠. 안정형 센터백. 안정형 센터백은 축구에서 말 그대로 수비에 안정감을 주는 선수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대 공격을 끊고 무리하지 않고 위치 선정과 피지컬로 버텨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안정형 센터백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에 집중하던 과거의 전술들에서 주로 쓰였습니다.
레스터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시즌, 즉 15-16 시즌 때의 스쿼드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레스터는 깊게 라인을 내리고 견고한 수비 후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갔죠. 그 중심에 있었던 수비수들이 바로 웨스 모건과 로버트 후드였습니다. 둘 다 발은 느렸지만 피지컬과 위치 선정, 그리고 공중볼 경합 능력 하나는 최고였습니다. 현대적인 빌드업 축구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해 레스터의 수비는 EPL 최상위급이었습니다. 안정형 수비수는 현대 축구에서는 점점 보기 힘들어진 유형입니다. 그러나 수비에만 집중하는 전술, 이제는 흔하지 않겠지만 수비 블록을 깊게 두는 팀이라면 여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죠. 인버티드 센터백. 인버티드 센터백이라는 개념은 아직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풀백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는 인버티드 풀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센터백이 중앙으로 진입한다고 하면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죠. 인버티드 센터백이란 경기 중 상황에 따라 센터백이 중미 지역으로 이동해 빌드업에 관여하거나 중앙 숫자를 늘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기존의 센터백은 주로 측면으로 멀어져 풀백을 전진시키고 본인은 뒷자리를 커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버티드 센터백은 그 반대로 공을 소유한 상황에서 스스로 미드필더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전진 패스의 기점을 만들거나 상대 미드필드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수비수 한 명이 중앙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면 상대팀의 압박을 분산시킬 수 있고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중앙 점유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맨체스터 시티의 존 스톤스가 있습니다. 그는 본래 센터백이지만 2022-23 시즌부터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아래 경기 중 중미 지역으로 올라와 로드리와 함께 더블 피봇을 형성하며 이 과정에서 그는 사실상 수비도 가능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고 이는 맨시티의 점유율 중심 전술을 완성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인버티드 센터백의 장점은 꽤 많습니다. 첫째, 빌드업 과정에서 숫자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둘째, 전방 압박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패스 루트를 만들며, 셋째, 상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활용해 공격 전개를 돕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전술 이해도와 경기 지능이 매우 높아야 하고 위치 이탈로 인해 본래 수비 라인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며 실수가 곧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버티드 센터백은 아직 보편적인 역할은 아니지만 전술 유연성과 기술적 역량을 갖춘 센터백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실험되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풀백. 과거 축구에서 풀백은 그저 측면을 막는 수비수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상대 윙어의 드리블이나 크로스를 저지하고 공을 걷어내는 역할이 전부였죠. 수비적인 안정성만 갖추면 제 몫을 다했다고 평가받던 시절입니다. 사실 풀백은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유망주들에게는 선호되지 않는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이 예시로 1920 미넨 스쿼드엔 풀백 자원이 정말 많았습니다. 데이비드 알라바, 요주아 키미, 벤자멘 파바르, 리카 에르난데스와 알폰소 데이비스까지. 이 모두는 풀백으로도 어마어마한 기량을 보여주는 선수들이었지만 이 5명은 전부 다른 포지션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풀백은 단순히 사이드백이 아니라 팀 전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상대 윙어의 주력을 따라잡는 주력과 민첩성, 그리고 뛰어난 1대1 수비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게다가 공수 전환이 워낙 빠르고 자주 일어나니 타고난 체력과 지구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수비는 물론 팀의 빌드업을 시작하고 측면 공격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오히려 작은 육각형이라는 한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풀백이라 할지라도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수처럼 필드의 중심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큰 육각형은 아니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어요. 물론 이건 이 예시로 보기에 완전히 적합한 건 아니지만 발롱도르를 받은 선수들의 포지션 중 풀백은 아직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리는 최상위권 팀들에게 고급 풀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리버풀이나 맨시티의 최근 성공 사례에서 보듯 풀백의 퀄리티는 팀의 전술적 완성도와 승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격과 수비의 균형, 그리고 유연한 전술 운영을 위해 풀백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인버티드 풀백. 인버티드는 역전된, 거꾸로 된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기존의 풀백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는 측면 수비수입니다. 전통적인 풀백이 터치라인을 따라 넓게 활동했다면 인버티드 풀백은 마치 인버티드 윙어처럼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새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브라질의 전설적인 라이트백 카를로스 아우베르토도 중앙으로 침투해 슈팅을 시도하는 등 시대를 앞서간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 개념을 현대 축구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펩 과르디올라 감독입니다. 과르디올라는 바이에른 뮌헨 시절 다비드 알라바, 필립 람을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하며 중원 싸움에 힘을 실어줬고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한 이후에는 이 전술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주앙 칸셀로는 인버티드 풀백의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단순히 땜빵 역할이 아닌 전술적 혁신을 이끌어낸 케이스였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의 가장 큰 장점은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 확보입니다.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키고 빌드업 시 새로운 패스 루트를 제공하며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처럼 뛰어난 킥 능력과 패싱 센스를 가진 풀백들이 인버티드 롤을 맡아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윙백, 흔히들 측면 수비수를 모두 풀백이라고 부르거나 풀백과 윙백의 의미를 섞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두 포지션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죠. 윙백은 주로 3백 포메이션의 측면, 즉 3-5-2나 3-4-3 같은 전술에서 활용되는 선수를 지칭합니다. 윙백이라는 용어는 윙어와 풀백의 합성어입니다. 이들은 이름처럼 측면의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책임지죠. 수비 시에는 후방으로 내려와 수비 라인을 두텁게 하고 공격 시에는 터치라인을 따라 전방 깊숙이 침투하여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때로는 크로스를 올리고 때로는 직접 슈팅까지 시도하며 측면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비보다 공격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공격을 저지하는 수비 능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윙백은 엄청난 활동량과 지구력을 요구하는 포지션입니다. 경기 내내 측면 전체를 오가며 공격과 수비를 넘나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공수 전환 속도와 상황 판단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어차피 똑같은 측면 수비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지만 윙백은 후방에 3명의 센터백으로부터 수비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풀백보다 공격적인 임무에서 더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윙백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포백의 풀백 자리에 무턱대고 기용하면 수비적인 약점이 노출되어 팀 수비가 흔들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공격적인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 윙으로 뛰기에는 애매한 선수들이 윙백으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축구계에는 리스 제임스, 벤 칠레, 아슈라프 하키미, 페데르코 디마르코 등 월드클래스 윙백들이 질비합니다. 특히 첼시의 리스 제임스는 뛰어난 피지컬과 수비 능력까지 겸비한 육각형 윙백으로 평가받습니다. 부상이 좀 많아서 그렇지... 인버티드 윙백, 이들의 기본 역할은 윙백과 동일하게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측면 공격과 수비를 모두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버티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들은 빌드업 과정에서 중앙 미드필더 지역으로 이동하여 볼 순환을 돕거나 심지어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전방 깊숙이 침투하여 공격 기회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점은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측면에서의 공격과 수비 능력은 물론 중앙에서의 볼 컨트롤, 정확한 패스, 그리고 공간 침투 능력이 모두 뛰어나야 하죠. 중앙으로 이동했을 때 발생하는 측면 공간은 다른 선수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커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팀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인버티드 풀백에서도 설명한 주앙 칸셀로는 인버티드 풀백, 윙백의 특성을 모두 보여준 대표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는 포백의 풀백으로 뛰면서도 인버티드 움직임을 보였고 때론 3백, 5백 시스템에서 윙백으로 나서면서도 중앙으로 깊숙이 침투하며 플레이메이킹을 담당했습니다. 슈스토퍼, 골키퍼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역할은 바로 상대의 슛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이런 골키퍼 유형을 우리는 슛스토퍼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골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골키퍼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역할입니다. 슛스토퍼에게는 순발력과 반사신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공에 몸을 던져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상황 판단력도 매우 중요한데 어떤 때 골문 앞에 버티며 막아야 하는지, 어떤 때 골문을 버리고 뛰어나가 상대의 공격을 끊어야 하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포지셔닝 능력도 핵심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골키퍼는 옷에 흙을 묻히지 않고 경기를 이기는 골키퍼라는 말이 있듯이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상대의 슛이 자연스럽게 골키퍼 정면으로 오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의 기술입니다. 골키퍼의 능력 여하에 따라 그날 경기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너먼트 경기에서 승부차기에 돌입하는 순간 골키퍼는 팀의 운명을 짊어지는 가혹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낸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이스탄불의 기적의 주인공 리버풀의 예지 두덱이 있습니다.
신들린 댄스를 선보이며 AC밀란 키커들의 혼을 빼놓아 3대2로 승부차기를 이끌었죠.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8강 스페인전에서 이훈재 선수가 보여준 활약이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호아킨 산체스의 슛을 선방에 내며 한국의 월드컵 최초 그리고 유일한 4강 진출을 이끌었죠. 반대로 골키퍼의 실책으로 팽팽하던 경기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히는 일도 있습니다. 리버풀의 로리스 카리오스는 단 한 경기에서의 치명적인 실책으로 모든 걸 잃고 지을 수 없는 흑역사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스위퍼 키퍼처럼 활동 반경이 넓은 골키퍼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골키퍼는 슛스토퍼 유형에 속합니다. 그냥 골키퍼라고 하면 보통 이 역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슛스토퍼들은 대체로 페널티 박스 안에 머무르며 포스트 사이를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경기의 흐름보다는 결정적인 순간의 선방 능력으로 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슛스토퍼로는 검은 거미, 래프 야신이 있습니다. 현역 중에서는 다비드 데야, 티보 쿠르투아, 조던 픽포드 등이 대표적인 슛스토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현우 선수가 대표적인 슛스토퍼로 활약하고 있죠. 스위퍼 키퍼, 골키퍼는 더 이상 단순히 골문만 지키는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라인을 뒷받침하며 빌드업에 기여하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할까지 요구받고 있죠. 그런 변화 속에서 등장한 새로운 골키퍼의 유형이 바로 스위퍼 키퍼입니다. 스위퍼란 원래 3백 전술의 중앙, 다른 수비수 뒤에서 뒷공간을 커버하던 자유 수비수를 의미합니다. 그 역할이 골키퍼에게 옮겨졌다는 점에서 스위퍼 키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쉽게 말해 수비 뒷공간까지 넓게 커버하며 발밑 능력과 패스를 바탕으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골키퍼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위퍼 키퍼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개념을 완성시킨 인물은 바로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노이어는 샬케 시절에도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뒷공간을 커버했지만 그의 스위퍼 키퍼적 면모가 전술적으로 빛을 발한 시기는 유프 하인케스 하에 바이에른 뮌헨부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아예 센터백처럼 뛰는 그의 모습을 통해 전 세계의 스위퍼 키퍼라는 개념을 각인시켰죠. 그의 롱패스는 미드필더 못지않은 정확도를 자랑했고 뮌헨의 후방 템포 조절과 역습 전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퍼 키퍼라는 트렌드가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2020년대 들어 빌드업 능력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기본적인 선방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드레 오나나는 여러 실점 장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죠. 반대로 돈나룸마처럼 순수한 슛스토퍼 역할에 충실한 골키퍼들이 팀을 우승으로 이끈 사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골키퍼는 다른 포지션에 비해 많은 역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골키퍼는 이런저런 역할이 없는 대신 존재와 능력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팀에게는 믿고 뒤를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수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많은 유럽 팀들은 능력 있는 골키퍼를 원하죠.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포지션별 역할 정리 영상은 끝나게 됐습니다. 다른 주제나 어떤 영상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어보고 하나하나 고심해서 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